전 세계 방산업계가 경악했습니다. 독일이 70년간 지켜온 유럽 전차 시장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졌거든요.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놀랍게도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한 명의 평범한 한국인 영업사원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전 세계 2위 방산업체 독일을 제치고 8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계약을 따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가 자국의 자존심이라고 부르는 국영기업 PGG와 함께 동유럽 전체를 한국 방산의 무대로 만드는 대반전이었거든요. 한국 전차가 유럽 땅에서 독일제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준 순간 70년 방산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 무기가 있었을까요? 어떤 전략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계약을 성사시켰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으로 우뚝 선 그 놀라운 순간의 생생한 기록이에요.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준혁입니다. 현대로템 해외 영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로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계약 중 하나가 성사되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입니다. 2024년 7월 어느 무더운 날, 저는 바르샤바 힐튼 호텔 42층 스위트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폴란드 국방부 건물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때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뭐라고요? PGG가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나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18개월간 공들여온 8조 원 규모의 K 전차 수출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폴란드 국영기업 PGG는 한국 측의 기술 이전 조건을 거부하며 독자 생산을 고집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가진 건 1980년대 수준의 조립 라인뿐인데 말이에요. 저는 급히 노트북을 열어 PGG 공장 실사 보고서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낡은 용접 장비, 정밀도가 떨어지는 가공기계, 그리고 첨단 전자전 시스템은 아예 제조 경험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KPL 820대를 모두 자체 생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던 폴란드 국방부 차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스터리, 우리는 당신과 만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말이에요. 목소리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18개월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계약이 성사되면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테니까요. 바르샤바의 차가운 바람이 호텔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다시 입고 폴란드 국방부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한 협상의 시작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회의실은 냉랭했습니다. 차관 코발스키는 저를 마주보며 차가운 어조로 PGG는 폴란드의 자존심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들이 할 수 없다는 우리 측 평가는 모독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군요. 저는 차분히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돌렸습니다. K 전차의 화력 통제 시스템 회로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7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프로세서가 핵심인데 현재 이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전 세계에 3곳뿐이라고 말했습니다. PGG가 이를 제조할 수 있는지 물었죠. 코발스키 차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참석자들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밀이자 동맹국인 미국과의 약속이 걸린 사안이라고 설명했어요. 아무리 폴란드가 중요한 파트너라고 해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코발스키는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겠다고 하더군요. 독일의 레오파드나 미국의 에이브람스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8개월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급히 레오파드의 우크라이나 전장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대당 4억 7천만 원인 독일 전차가 진흙탕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봤는지 물었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레오파드 EA6의 격파율은 37%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발스키는 그래도 독일이 기술 이전에 더 개방적이라고 맞받았어요. 저는 개방적이라고 해도 핵심 기술은 여전히 독일이 쥐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완전한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코발스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저에게 물었어요. PGG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있는지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돌파구일 것 같았거든요. 내일 다시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코발스키는 의외로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서울 현대로템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업부장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프로젝트를 살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했어요. 폴란드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GG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군부에서는 실용적인 접근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사업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독일 쪽에서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레오파드 EA8을 특가로 제안한다는 소문도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반박했습니다. 레오파드는 대당 4억 7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우리 KE는 2억 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레오파드의 참담한 결과를 받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래도 PGG가 고집을 꺾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방안을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사업부장은 이미 포기하는 분위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폴란드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300km 떨어진 이 나라가 왜 그토록 자주 생산에 목매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해와 해결책은 별개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PGG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폴란드 국영방산그룹은 확실히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공산주의 시절부터 이어져 온 중공업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했던 PGG 공장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1980년대 수준의 조립 라인, 정밀도가 떨어지는 가공 기계들, 그리고 무엇보다 첨단 전자전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KE 전차의 핵심인 화력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는 엔지니어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테니까요. 8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공이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였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PGG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도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돌파구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코발스키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제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 바르샤바 시내 작은 카페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 앉았습니다. 폴란드군 기갑사령관 노바크 대령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자신은 군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한다고 하더군요. 노바크 대령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지난달 NATO 합동훈련에서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진흙탕에서 독일 전차들이 꼼짝없이 발이 묶일 때 KE만이 유일하게 기동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KE의 성능을 목격한 군 간부를 만난 것이었거든요. 대령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물었어요. 노바크 대령은 새 국방장관이 곧 임명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기이자 실용주의자라고 소개했어요. 하지만 말을 멈추더군요. 저는 하지만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물었습니다.
노바크 대령은 PGG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그들은 폴란드 방산업계의 거물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기려면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어요. 저는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른 접근이라는 게 무엇인지 물었어요. 노바크 대령은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PGG와 정면 충돌하지 말고 그들을 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줄 수 있는 방안 말이에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지난 18개월 동안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특히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에게 짓밟혔던 경험 때문에 자주성에 대한 열망이 유달리 강했어요. 노바크 대령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PGG가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동유럽 전체의 KE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PGG를 단순한 조립업체가 아니라 동유럽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 포지셔닝하는 것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주변국 수출의 거점으로 만드는 방안 말이에요. 노바크 대령과의 만남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돌파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이제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제안으로 발전시켜야 했어요. 일주일 후 폴란드 국방부에서 저는 새로 임명된 국방장관 토마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노바크 대령의 동기답게 실무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장관님, 저희는 PGG와의 협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토마시 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착각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PGG는 우리들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계약 180대는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납품한다고 말했어요. 이는 기존 계획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계약부터가 달랐어요. 117대의 KEGF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존 KE와 동일한 사양이지만 추가 지원 장비가 포함된 버전이라고 설명했어요. 토마시 장관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63대의 KEPL을 PGG에서 조립 생산한다고 제안했어요. 장관이 조립 생산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공급하고 PGG는 최종 조립과 검수를 담당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렇게 하면 PGG도 체면을 살리고 기술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시 장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흥미롭다고 하며 계속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어요. PGG가 단순한 조립업체가 아니라 동유럽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된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체코 등 주변국들이 KE를 도입할 경우 PGG가 생산과 정비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이미 슬로바키아와 예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가 동유럽 KE 전차의 허브가 되는 거라고 강조했어요. 토마시 장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는 폴란드에게 장기적으로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장관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기술 이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어요. 조립 기술부터 시작해서 검증이 끝나면 일부 부품 제조 기술도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에서는 차체와 포탑 조립 기술, 2차에서는 현가장치와 궤도 제조 기술, 3차에서는 일부 전자장비 조립 기술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고 설명했어요. 물론 핵심 화력 통제 시스템과 장갑 기술은 보호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토마시 장관이 경제적 효과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PGG 공장에서 직접 고용될 인원이 3,000명,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연간 생산액은 1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 파급 효과였어요. PGG가 KE 조립을 통해 축적한 기술은 향후 독자적인 차세대 전차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꿈꾸는 방산 자주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토마시 장관은 긴 침묵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제안을 PGG와 청와대에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조용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윈윈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3일간의 마라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PGG 대표단, 폴란드 국방부, 그리고 저희가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PGG 회장 코시엘스키가 까다로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핵심 부품 공급 가격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한국에게 종속되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부품 가격은 완제품 대비 75% 수준으로 책정한다고 말했어요. 이는 일반적인 조립 방식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대신 PGG는 향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주변국 수출의 조립 파트너가 된다고 설명했어요. 코시엘스키 회장이 슬로바키아 수출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미 예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어요. 폴란드가 동유럽 K 전차의 허브가 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는 PGG에게 장기적으로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기술 이전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계적 기술 이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첫째 단계에서는 차체 용접과 포탑 조립 기술을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현가장치와 궤도 시스템 제조 기술, 셋째 단계에서는 일부 전자장비 조립 기술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핵심 화력 통제 시스템, 장갑 기술, 그리고 엔진 기술은 보호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과의 약속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코시엘스키 회장은 검증된 기술만 이전받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답했어요. 모든 기술은 한국에서 이미 양산에 적용되어 검증된 것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시 국방장관이 일정에 대해 질문했어요. 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6개월 내에 PGG 공장 설비 확장을 시작하고 1년 내에 첫째 단계 기술 이전을 완료한다고 말했어요. 실제 조립 생산은 2년 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제기됐어요. PGG 기술 담당 이사가 품질 보증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조립한 전차의 품질을 누가 보증할 것인지 물었어요. 저는 이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답했어요. 한국에서 품질 관리 전문가를 파견하고 PGG 직원들을 한국으로 보내 교육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조립 전차는 한국과 폴란드 양측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코시엘스키 회장이 마지막으로 가격 경쟁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제품과 비교해서 어떤 우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K는 대당 2억 원으로 레오파드 EA8의 4억 7천만 원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입증된 생존성과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납기였어요. 독일은 현재 월 4대 생산이 한계지만 우리는 월 60대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1000대를 완성하는데 독일은 20년, 우리는 3년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어요. 협상 마지막 날 모든 조건이 거의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어요. 계약 체결 하루 전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급파된 특사가 폴란드 대통령을 만난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토마시 국방장관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큰일 났다고 하더군요. 독일에서 레오파드 EA8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대당 3억 원에 즉시 인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어요. 3억 원이면 거의 원가에 파는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최종 결정이 날 텐데 상황이 급변했다고 장관이 말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장관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일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군요. 하루만, 아니 1시간만 시간을 내달라고 간청했어요.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망설이다가 노력해보겠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독일의 제안이 겉보기에는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함정이 많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먼저 우크라이나 전장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레오파드 EA6과 EA7의 실제 격파율, 기동 성능, 그리고 정비 문제점들을 상세히 분석했어요. 특히 진흙탕에서의 기동 실패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로 생산 능력을 비교 분석했어요. 독일이 월 4대 생산이 한계라는 점, 그리고 현재 독일 방산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로 장기적 파트너십 관점에서 분석했어요. 독일 방식은 폴란드를 영원한 부품 수입국으로 만들지만 한국 방식은 폴란드를 동유럽 방산 허브로 만든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했어요. 독일 방식은 단순 구매에 그치지만 한국 방식은 10,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5억 달러의 생산액을 보장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준비를 마쳤어요. 토마시 장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30분 정도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급히 샤워를 하고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태블릿 하나만 들고 대통령궁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프레젠테이션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궁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독일 특사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나브로츠키 대통령을 만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18개월의 노력이 다음 30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나브로츠키 대통령 앞에 저는 태블릿 하나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대통령님, 저는 숫자로 말씀드리겠다고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전투 시뮬레이션 영상이 떠올랐어요. 이것은 지난 6개월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수집된 실제 데이터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오파드 EA6과 EA7의 격파율은 37%라고 말했어요. 반면 우리가 제공한 KE 기반 시뮬레이션에서는 8%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수치였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계속하라고 하더군요. 더 중요한 것은 생산 속도라고 말했어요. 독일은 현재 월 4대 생산이 한계지만 우리는 월 60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1000대를 완성하는데 독일은 20년, 우리는 3년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현재 독일 방산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폴란드의 주문을 받아도 실제 납기는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대통령이 경제적 효과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독일 방식은 폴란드를 단순한 구매자로 만들지만 우리 방식은 폴란드를 생산자로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PGG 공장에서 직접 고용될 인원이 3,000명,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했어요. 연간 생산액은 1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 파급 효과였어요. PGG가 KE 조립을 통해 축적한 기술은 향후 독자적인 차세대 전차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가 꿈꾸는 방산 자주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독일 방식은 폴란드를 영원한 부품 수입국으로 만들지만 우리 방식은 폴란드를 동유럽 방산 허브로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체코 등이 KE를 도입할 경우 PGG가 생산과 정비의 중심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이미 슬로바키아와 예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루마니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스터 이, 당신은 단순히 전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의 미래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답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 후 폴란드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과의 K 전차 2차 계약이 최종 체결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계약 규모는 8조 8천억 원,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서울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업부장님께 8조 8천억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어떻게 해낸 것이냐고 하셨어요. 숫자와 진실로 이겼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덧붙였어요. 슬로바키아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전장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동유럽이 한국 방산의 새로운 무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8조 8천억 원 규모의 폴란드 K 전차 수출 계약.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선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70년간 유럽을 지배해온 독일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으로 승리한 것이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준혁 사원 한 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끈질긴 노력이 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 전차는 폴란드 땅에서 유럽의 평화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체코로 확산되며 동유럽 전체가 한국 방산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차가 NATO 최전선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내고 있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K-POP,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방산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에 이어 방산까지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2024년 기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된 대한민국, 앞으로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성실함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